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NYCB 공포.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 주가가 밤사이에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진짜 위기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미국에서 은행들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할 수 있다는 공포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은행들이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특히 지금 NYCB라는 은행,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라는 은행입니다. 자, 이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은행 좀 눈썰미가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해 실리콘밸리 은행들이 잇따라 무너질 때 그 당시에 그 중 무너지려고 하는 일부 은행을 인수한 은행이 시그너스라는 그 부실 은행을 인수한 은행이 뉴욕 커뮤니티 뱅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 은행을 인수할 정도로 건실했고 또 건실한 것으로 평가받았던 은행인데 우량은행인데 이 은행이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다른 은행에 넘어갈지도 모른다 해서 주가가 지금 연일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에서 은행 파산이 갖는 의미, 아직까지 파산한 건 아닙니다만은 계속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예금이 지금 이탈하고 있거든요. 피치라는 신용평가회사는 NYCB에 대해서 신용 등급도 낮춰버렸습니다. 네.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은행이 거의 독과점, 그리고 뭐 거의 정부의 엄청난 보호를 받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반해서 미국은 자율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각자 도생을 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은행의 숫자도 1만 개가 훨씬 넘어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채 20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 많은 만 개가 훨씬 넘어가는 은행들 중에 한두 개가 무너진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당장의 어떤 충격을 받는다든가 이런 어떤 급작스런 변동이 올 것이라고 보기는 뭐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상 뭐 한 해에도 수십 개씩 은행이 무너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두 은행 무너지는 것 가지고 우리가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또 지금 막 의회 청문회에 나온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이 은행 사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지금 은행들이 무너지고 있는 일부 은행들이 좀 부실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 이유가 NYCB 한 은행의 독특한 경영 잘못이라기보다는 지금 미국의 고금리 2022년 3월 달부터 시작된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이 금리 인상이 곧 금리 인하한다고 그러지만은 여전히 지금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높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많은 대출자들이 대출 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면 은행들은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NYCB 사태가 NYCB 하나에만 그치지 않고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런 대목. 그중에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부동산인데요. 뭐 어디나 은행이 무너질 때는 그 담보로 잡고 있던 부동산이 문제가 됩니다.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졌을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바로 부동산 모기지의 그 신용 등급이 낮은 대출주에게도 대출을 하고 그것을 어떤 할인 방식으로 여러 군데 재투자, 재판매하면서 금융위기가
확산이 된 고금리 시대 때 그 모기지가 부도가 나면서 금융위기가 확산이 된 것인데요. 지금 미국은 그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특히 문제입니다. 네. 자, 지금 부동산을 크게 나누어 보면 민간 거주용 부동산과 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뉴욕이라든지 시카고 또 로스앤젤레스 이런 대형 도시에 지금 많은 사무실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사무실 대여 업체 같은 데서도 이미 부도가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사무실이 많이 비었느냐? 코로나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데요. 코로나가 한 3년 정도 지속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켰습니다. 자, 이 대목도 우리하고는 좀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는 재택근무를 해도 재택근무가 끝나면 바로 회사로 돌아가라면 금방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의 셀러리맨들은 함부로 못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주거 형태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그냥 아파트에 살다가 또 코로나가 와도 아파트에서 재택근무를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단독주택에 살거든요. 네. 그리고 코로나가 좀 길어지면서 이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집에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싼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서 돌아와라 이랬을 경우에 그 외곽에 그냥 임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기지를 가지고 집을 샀단 말이에요. 당장에 팔 수도 없는 상황인데 또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팔고 나중에 산다 그러면 굉장히 모기지 금리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팔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4시간, 5시간, 10시간 거리에 재택근무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회사를 그만둡니다. 네. 다른 회사로 자기 그 집 부근에 있는 회사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 한복판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이 되고 또 공교롭게도 그 코로나 직전에 미국이 금리 인하로 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건설업자들이 은행에 싼 금리를 받아서 오피스텔 또는 사무용 빌딩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텅텅 비다 보니까 이제 고금리를 갚지 못해서 건설업자들이 부도가 나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NYCB 은행의 어떤 주가 폭락은 이 하나로 그치지 않을 수가 있다. 특히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 은행보다도 더 심각하게 외국계 은행 중에서 미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은행들, 지금 일본 은행도 벌써 지금 부도 위기로 들어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이 상황에서 그 업체 이름을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일부 금융기관들이 대체 투자라는 이름으로 미국 부동산 많이 샀어요. 네. 미국 빌딩 많이 샀습니다.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공실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생기고 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당장의 어떤 바로 금융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좀 심각하게 지켜보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바이든 아슬아슬. 대선을 앞두고 지금 후보들이 약점을 절대로 드러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또 말실수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대통령 이름을 헷갈리면서 이런 상황을 맞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박사님? 프랑스와 미국 아주 특수 관계입니다. 미국이 1776년 독립선언을 하고 독립전쟁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최대 원군이 사실상 프랑스입니다. 네. 프랑스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미국 독립 못했어요. 프랑스는 미국이 좋아서 도와줬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유럽에서 영국 세력 확장 억제를 위해서 미국에서의 영국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당시 미국에 있던 조지 워싱턴이나 이런 독립 세력을 도와줬고요. 지금 워싱턴 DC라는 데를 가보면 미국의 수도 아닙니까? 그게 뉴욕하고는 완전히 도시 구조가 다릅니다. 동그란 방사선으로 해서 가운데에 의회 콩그레스가 있고 동서남북으로 퍼져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요게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 가운데 있고 방사선으로 퍼져 있는 구조하고 똑같아요. 네. 그만큼 미국 사람들은 프랑스에 대해서 각별한 나라로 생각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 이름을 헷갈리는, 자, 프랑스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미국의 삼척 동자도 마크롱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치적을 얘기하면 선거 유세장에서 최근에 미테랑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이잖아요. 3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거의 그 영계, 저성과 이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나? 마크롱, 미테랑을 만나고 왔다고? 근데 연설이 끝날 때까지 이것을 수정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뒤늦게 백악관에서 보도자료로 미테랑 X치고 마크롱으로 바꾸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보통 사람 이거 실수해도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바이든 대통령 나이가 많다 네. 해서 치매설까지 나오고 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최근에 한 그런 실수도 있었죠. 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스터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네. 그것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을 한국 대통령으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요. 네. 또 스위프트라는 미국의 유명 가수 이름도 헷갈리는 이런 모습을 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 후보 출마하는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령입니다. 1942년생이거든요. 42년생이면 이분이 만약에 한 번 더 하게 되면 다음 대통령 임기 말에는 우리 나이로 87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가뜩이나 우려가 많았었는데 스스로 지금 우려를 키우고 있다.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이인데, 나이 우려를 정폭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도 나이가 많습니다만 많죠. 바이든보다는 젊다라는 것이 네. 하나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정말 우픈 상황이 미국 대선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맥도날드 자충수. 맥도날드 가격 인상을 예고를 했는데 지금 이게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출이 좋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자충수를 두는 꼴이 아닌가요? 네, 맥도날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엄청 나쁩니다. 한마디로 이슬람 사람들이 불매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왜 갑자기 이슬람권에서 맥도날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느냐? 자, 맥도날드가 스스로 자충수를 둔 측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터졌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일부 군인들에게 고생한다고 맥도날드를 무료로 제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수십 년 전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니까 동정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하마스가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도 결코 잘한 게 없다라는 이런 시각이 많은 데다가 지금 무슬림 쪽도,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도 지금 경제적 파워가 상당히 강해졌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기업이 정치에 뛰어들면 그 리스크가 얼마나 클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맥도날드의 리스크, 이 대목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 인상도 그렇지만 하마스 쪽 관련도 있는 얘기였군요. 자, 계속해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시진핑 특별 보고. 중국 증시가 워낙 급락을 하다 보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보고를 받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중국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이 지금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특히 중산층 지지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에서 백약이 무효다, 지준율도 내렸고 돈도 더 풀었고 또 공매도도 금지시켰는데 오히려 주가는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서면 이제는 주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로 홍콩 증시 또 베이징, 상하이 증시 좀 올랐거든요.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중국 내부적으로는 공산당은 못하는 게 없고 요즘은 뭐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도 다 공산당이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그 공산당 주석이 나서면 중국 정시 부양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일단 뭐 정시의 안도의 분위기가 도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한편으로 해외에서 바라볼 때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누구냐? 그동안의 정부 정책에 책임 있는 사람이 바로 시진핑 국가주석인데 이제야 보고를 받는단 말이냐? 그리고 중국은 지금 지도자가 두 명이 나누어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원 총리, 리창 총리가 경제를 담당하고 정치 안보 외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하는데 이 리창 총리로 안 될 정도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서야만 될 정도로 중국 상황이 심각하다느냐 하는 이런 시그널도 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정권 시장은 신도 제대로 컨트롤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공산당 국가주석이라 해서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겠느냐. 다만 그동안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제는 팽개치고 어떤 복지 정책이나 부의 균등화 정책에만 많이 올인해 왔었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중국 정시 부양에도 좀 노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들은 중국 정시에 좀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뭐 늦게나마냐 아니면 이제서야냐 뭐 그 관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춘절 대이동, 중국 얘기 계속 해볼까요? 춘절을 맞아서 대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는 경제적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 3년 동안 특히 중국은 엄청난 봉쇄, 그야말로 집 앞에 아파트에다가 못을 받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아주 강력한 봉쇄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거의 대부분 풀렸어요. 네. 그러니까 고향에 못 간 사람들 뭐 그야말로 움직이는. 그래서 중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요, 이 춘절, 춘지의 중에 이동 인파가 연인은 90억 명이라고 그래요. 90억 명 하면 중국 인구가 15억 정도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중국 전역을 6번, 7번 돌아다닌다. 뭐 이런 얘기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올해는 해외는 잘 나가지 않고 그래서 한국 명동 같은 곳에서는 특수가 별로 없고요. 중국 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또 한 번 코로나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이제 중국 경제적으로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정부 기대를 모으는 게 좀 소비가 살아나지 않겠는가. 네.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수출이 아니고 내수가 완전히 죽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은 휴일이 우리하고 달라서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무려 8일입니다. 아마 중국 춘제가 경제에 어떤 모멘텀 변화가 올 수 있을지 한번 함께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NYCB 공포, 바이든 아슬아슬, 맥도날드 자충수, 시진핑 특별보고 그리고 춘절 대이동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